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의 예상보다 무려 6주나 빠른 속도입니다. 확진자 수도 5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월도미터의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557만 1,700명입니다. 사망자는 17만 3,1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뉴욕주가 3만 2,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주가 15,990명, 캘리포니아 11,246명, 텍사스 13명, 플로리다 9,458명 순입니다. 이 밖에 매사추세츠주에서 8,838명, 일리노이 7,955명, 펜실베니아 7,554명, 미시간주에서 6,5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자 수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62만 8,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57만 3,416명, 텍사스주 55만 9,810명, 뉴욕주 45만 5,598명 순입니다. 앞서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7만 명에 도달하는 시점을 오늘 10월 1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과 비교해 6주가량 빠른 속도로 이미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몇 달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월에는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가을 독감철에 접어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격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따라 행사는 예년과 달리 실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퀸즈 플러싱 머레일리어 광장,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소녀 유혜경 씨의 선창으로 광복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의 경축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이바지한 해외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 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독립정신을 살려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민족과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 사회에서도 정의와 평등이 더 발전하도록 다른 민족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명 연방 하원 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같은 시간 지역 한인단체들과 함께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크리스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포사회의 힘을 합치는 광복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고 올해 행사에는 고교생이 연단에 올라 차세대가 본 광복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전당대회는 전례 없는 화상 행사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오늘은 거물급 인사들의 지원 연설이 잇따라 예정돼 있고 내일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당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화상 행사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형 현장 행사는 무산됐지만 거물급 인사가 총출동해 지원 사격에 나서는 성대한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4일간 밀워키에서 낮 시간대에 각종 현안과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 모임과 회의가 진행되고 본 행사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매일 밤 9시에서 11시 2시간씩 화상으로 열립니다. 축제의 막을 여는 오늘은 경선에서 바이든의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비롯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지난 대선 때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섰던 존 케이직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의 지원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셋째 날인 19일에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살짝 앞서고는 있지만 4%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CNN은 여론조사기관 SSRS와의 조사에서 전국 등록 유권자의 50%가 민주당의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고 46%가 공화당의 트럼프 마이크 펜스를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간의 격차는 4%포인트로 지난 6월 조사 때의 14%포인트 차에서 무려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 18세 이상 1,108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실시됐던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입니다. 따라서 4%포인트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35세에서 64세 남성 유권자들이 트럼프로 기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6월 조사 때에는 35세에서 64세 남성 유권자 중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비슷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56%, 바이든이 40%로 트럼프가 16%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주별로는 특히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15개 경합주에서 등록 유권자들의 바이든 지지율은 49%, 트럼프 지지율은 48%로 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CNN은 경합주들이 공화당 쪽으로 보다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들 중 선거당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2%였지만 바이든 지지 유권자 중 같은 답을 한 사람은 7%대에 머물렀습니다. 연방우체국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투표와 관련해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46개 주와 워싱턴 DC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방우체국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거쳤다면서 대선 우편투표 시 우체국의 운영 기준과 권장되는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USPS는 최근 46개 주와 워싱턴 DC에 서한을 보내고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USPS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주 등 올해 대선의 주요 경합주를 포함해 40개 주는 유권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과 기표과된 용지의 송부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심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른 6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소수의 유권자에 대해 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편투표 발송 지연이 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번 경고가 우체국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대대적인 조직 및 정책 개편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USPS의 마사 존슨 대변인이 주 및 지방정부의 관리들은 우리의 운영 기준과 권장되는 일정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해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가 다시 발송해 제때 선거 당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런 우편 서비스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주 하원을 조기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루이스 드조이 USPS 국장이 우편 투표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하원 보좌관은 15일 CNN에 우편 서비스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하원을 조기 소집하는 논의가 있다며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짐 쿠처 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우편 서비스 사보타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을 향해 하원을 소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사 슬로트킨 하원 의원 역시 USPS를 다루는 하원 정부감시 및 정부개혁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워싱턴 DC로 돌아와 USPS 국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트위터로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루이스 드조이 USPS 국장은 최근 우편물 배송 관련 정책을 바꾸고 11월 3일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방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USPS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배달 지연 시 우편물을 배송센터에 두고 퇴근한 뒤 다음날 배달할 것 등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투표용지의 최우선 배송, 우편물 분류시설의 교체 우체국 폐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는 결국 코로나19 5차 경기 부양안 협상에 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13일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실제 시행에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12일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협상은 내탓 공방 속에 결국 결렬되면서 연방상원은 결국 13일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하원은 이미 주초 휴회에 들어가 오는 9월 15일까지는 의회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연방특별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의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도 실제 시작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주가 걸릴 전망이고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특별실업수당의 액수도 기존 주당 $600에서 반토막 난 $300에 불과해 실직자들이 겪을 소득 절벽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그동안 의견 일치를 이뤘던 개인당 $1,200의 2차 현금 지급안 및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시행안도 의회 법안 합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소한 9월 중순 이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한인 등 실직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운송 통행과 임시 근로자 및 의료 인력 왕래 등은 여전히 계속 허용됩니다. CBC 언론 등 캐나다 현지 언론은 캐나다와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경 통제 조치의 연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관광, 쇼핑 등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하고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왔습니다. 무역 운송 통행과 임시 근로자 및 의료 인력 왕래는 계속 허용됩니다. 테레사 템 정부 최고 공중보건관은 지난 14일 회견에서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국경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억제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캐나다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FDA가 지난 15일 예일대 보건대학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타액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사용권을 허가했습니다. 타액 검사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는 진단검사에 타액을 사용하는 신종기법인데 특수한 기구나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검사 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15일 예일대 보건대학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타액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사용권을 허가했습니다.
FDA는 타액검사법에는 특수한 면봉이나 기구, 장치가 필요 없고 본인이 어떤 종류이든 소독이 된 용기에 타액을 넣어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법은 별도의 DNA 검사를 위한 핵산의 추출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FDA가 허락한 경우로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 없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물자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 의료인들에게 검사 능력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렛 지루아 보건부차관 겸 코로나19 진단검사본부장은 새로운 타액 검사 방법은 점점 물량이 달리는 검사키트와 장비의 보충 부담을 없게 만드는 진단검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의 스티븐 한 전문위원도 종전 검사보다 훨씬 더 널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LA 북부 레이크파이어에 이어 아주사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렌치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3시쯤 샌게브리엘 산악지대 인근 아주사 캐년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3,000여 에이커에 달하지만 진화율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They had their own where they do machine work and stuff right up Pine Canyon and just took it out, you know. So it's just sad, you know, that my friends have lost their home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돼 진화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11,000에이커를 불태운 레이크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진화율이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긴급 대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다음 달 초쯤 완전히 불길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issue we have here is not only steep terrain, but we have very, very dry brush vegetation. When it's continuous vegetation like that, the fire just keeps moving through it.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오리건과 콜로라도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모두 82,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주에 대한 차압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다음 달이면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강제 퇴거와 차압 금지 만료 기한 연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표, 반대 19표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입자들을 위한 차압 금지와 퇴거 금지 조치를 실시해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대규모 세입자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팬데믹 동안 차압 금지와 퇴거 금지를 유지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S. 트럼프가 지난 15일 71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내 훌륭한 동생 로버트가 오늘 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린다며 그에 대한 기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로버트의 병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즈는 로버트가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이었고 최근 낙상한 이후 뇌출혈을 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의료비 학비 부채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하는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지난 1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실시한 뉴욕주 의료비 학비 부채에 대한 채권 추심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번째 연장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유효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뉴로셀 학군이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없이 원격 수업만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로라 페이주 뉴로셀 교육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생들과 가족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가을 학기에는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면 수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4일 다음 주부터 볼링장을 시작으로 박물관과 수족관 등의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며 우선 뉴욕 시내 볼링장은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박물관과 수족관들은 24일부터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박물관과 수족관은 온라인 등을 통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지정해야 티켓 구입이 가능하고 입장객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만 허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